자, 김민재가 역대급 경기를 또 했습니다. 역대급 경기를 하려면 본인의 활약도 활약이지만 팀 내에 어떤 결핍이 있어서 그걸 김민재가 메워야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막 2인분, 3인분을 하게 되는 거겠죠? 바로 마인츠전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 대해서 분석해 봅니다. 자, 후토크에서도 말씀드렸던 김민재 스탯을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22일 새벽에 열렸던 마인츠전이고요. 바이에른이 3대1로 승리하면서 마인츠 원정 징크스를 깼습니다. 마인츠 원정 징크스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상대가 좀 약해도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경기에서 김민재가 어떤 스탯을 남겼을까요? 자, 개인 점유율 10.1% 1위. 이건 이제 놀랍지 않습니다. 이건 놀라워요. 패스 성공률이 100%, 패스 시도가 102회, 성공이 102회, 패스를 102번 해서 100%인 선수는 진짜 드뭅니다. 이거는 뭐 거의 초인적인 기록이고요. 그 밖에 공중볼 획득이 2회, 성공률은 100%, 태클 1번, 걷어내기 3번, 가로채기 2번, 평점이 6.9인데 후스코어도 평점이거든요. 너무 낮지 않습니까? 패스를 102번 해서 성공률이 100%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6.9를 받을 것 같은데 너무 짜지 않으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왜 그럼 이런 스탯이 나왔는지, 특히 빌드면에서 김민재의 비중이 왜 이렇게 높았는지 한번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죠. 이날 바이에른의 변화, 더리우트가 돌아왔습니다. 다이오 우파메카노가 부상으로 빠졌고 한 달 정도 부상으로 빠져있던 더리우트는 돌아왔어요. 자, 김민재와 더리우트, 사실은 영입 당시부터 주전이 될 것으로 보였던 조합입니다. 지난 시즌 좀 든든했던 더리우트가 남아있고 새로 합류한 김민재가 짝을 이룰 것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나 프리시즌부터 두 선수가 함께 뛰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시즌이 시작될 즈음에는 더리우트가 컨디션 난조, 뭐 부상 여파가 있다, 또 뭐가 있죠? 체중을 관리를 못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컨디션 난조로 주전 자리를 잃어버리면서 역시 이 조합을 볼 수 없었습니다. 체력 안배 차원에서라도 더리우트를 좀 쓸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이 왔는데 하필 본인이 무릎 부상을 크게 당하면서 한 달 결장을 했어요. 뭐 다행히 우파메카노까지 부상으로 빠져있는 현재 시점에는 더리우트가 아슬아슬하게 복귀를 해주면서 김민재만 남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김민재가 우파메카노와 호흡을 맞출 때 어땠습니까? 두 선수의 빌드업 비중은 수치상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RB 라이프치히와 가진 상위권에서의 어떤 빅매치에서 보면 패스 횟수가 김민재가 115회로 팀 내 1위, 경기 1위였지만 키미히도 111회, 우파메카노 109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두 선수가. 둘 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둘 다 전진 수비도 좋아하고 공을 직접 끌고 올라가는 운반도 잘합니다. 김민재가 그걸 좀 더 자제하면서 뒤를 지키고 우파메카노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었죠. 우파메카노의 전진성은 직접 올라가서 짧은 숏패스를 주는 방향이고요. 김민재는 좀 멀리 뒤에 있어도 좀 장거리 패스로 전방을 꽂아줄 수 있습니다. 김민재 패스가 직접 케인에게 가고 직접 윙어들에게 가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모험적인 패스를 우파메카노는 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파메카노를 올리고 김민재가 뒤에 있는 게 더욱 어울렸죠. 그래서 김민재보다 우파메카노가 횟수는 더 적은데 성공률은 더 높다,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시즌 평균을 보면 김민재의 패스가 우파메카노보다 상당히 유의미하게 높고요. 반면 성공률은 우파메카노가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민재의 파트너 센터백이 더리우트로 바뀌었죠. 더리우트는 전진성이 더 낮아요. 그리고 후방에 머무르는 성향입니다. 전진 패스도 덜 하고요. 조금 더 평범한 센터백, 후방에서 자기 할 거 위주로 하는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죠. 빌드업을 못하진 않습니다. 아약스 출신의 네덜란드 선수니까. 하지만 김민재처럼 비정상적으로 잘하는 선수에 비해서는 좀 못해요. 그래서 김민재의 비중은 더리우트가 파트너가 되자 다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면 패스 횟수가 김민재 102회, 더리우트가 84회,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 76회, 키미히가 69회, 여기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콘라트 라이머가 59회 순이었습니다. 이미 김민재의 비중은 최근 경기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치히전 이후에 최근 한 3경기 동안 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팀에서 가장 공을 많이 잡는 선수는 스타 미드필더 요주와 키미히였지만 키미히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월드클래스 패스 마스터입니다. 하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묘하게 키미히의 빌드업 부담이 줄어들고 김민재의 빌드업 부담이 늘어나는 양상이 계속 관측되고 있었어요. 키미히의 공을 잡는 횟수가 줄어들고 김민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민재의 패스가 키미히의 거의 뭐 1.5배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날은 오른쪽 센터백 더리우트와 김민재의 배치, 또 키미히와 연결해서 살펴볼 때 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두 명의 센터백 중에 김민재가 좀 더 전진하는 거, 이거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전진이라는 게 공을 끌고 올라가서 전방으로 주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드리블로 전개하는 모습 많이 봤죠.
근데 김민재가 아예 올라가서 자리를 잡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뭐 경기 내는 아니었지만 종종 좀 있었는데 그럴 때는 더리우트 원백으로 남겨놓고 김민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키미히와 같은 라인에 서는 거죠. 또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레온 고레츠카는 키미히와 함께 후방에서 볼 백업을 하면서 4-2-3-1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가면서 공을 받으려 하고 또 문전 침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죠. 또 수비할 땐 전방 압박을 하고요. 그러니까 박투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4-1-4-1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뒤쪽에 키미히 혼자 있어서 공을 돌리기 힘들면 김민재가 그 옆으로 올라가서 키미히의 횡패스 경로를 열어주고 또 반대로 김민재가 키미히에게 횡패스를 하기도 하고 두 선수가 번갈아서 전방으로 줄 수 있는 패스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후방 선수 배치는 이제 그림과 같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울라이 골키퍼 앞에 더리우트가 한 개 라인 형성하고 그 앞에 김민재, 키미히가 있고요. 라이머와 데이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데이비스가 더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김민재를 사실상 미들처럼 쓰는 느낌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김민재 중심으로 빌드업이 더 자주 이뤄지는 이유는 팀 공격 방향이 주로 왼쪽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에른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느꼈을 텐데요. 이날 유독 심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좌우 풀백 중에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확고한 주전이기도 하거니와 더 공격적이기 때문이죠. 데이비스는 또 올라가서 공을 받는 경우보다는 뒤에서 공을 받고 직접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미리 올라가서 공을 받고 뭐 패스나 크로스로 풀어가는 성향보다는 스피드가 최고 장기인 스피드 스타기 때문에 좀 뒤쪽 멀리서 공을 받고 직접 치고 올라가면서 속도를 붙이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보다 조금만 앞에 나가서 공을 받고 김민재가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경기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김민재에서 데이비스로 나가는 패스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원래 아는 건데 이날 보인 좀 새로운 양상, 그동안도 징후가 있었지만 마이츠전에서 완전히 좀 노골적으로 드러난 양상은 뭐냐면 왼쪽 윙어인 자네에게 공격 비중이 좀 몰렸다는 겁니다. 자, 자네가 뜻밖에도 이 팀의 이선 자원 3명 중에서 가장 공을 많이 몰고 다니고 찬스 메이킹을 많이 해주는 선수였어요. 그렇게 뜻밖은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선수였습니다. 자네는 한동안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엄청난 스피드, 강력한 왼발에 비해서 지능적인 면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 선수는 왼발잡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배치했을 경우에는 뭐 정발 윙어라고 하죠. 측면으로 넓게 벌려서 크로스를 하거나 아니면 대각선으로 펠티박스로 들어오면서 스루패스를 받아서 바로 왼발슛을 때리는 그런 플레이는 하지 플레이메이킹 쪽의 그런 플레이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네는 좀 재밌어요. 개성이 있습니다. 어떤 개성이 있냐면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면 왼발잡이니까 안으로 파고들긴 하지만 그러면서 패스기를 잘 못 보고 선택지가 좀 단순해지면서 왼발 슛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를 왼쪽에 배치하니까 본인의 민첩성을 살려서 이제 자신에게 붙는 선수 한 명을 탈압박을 해내고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드리블을 하다가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는 코망에게 스루 패스를 하는 이 패턴이 이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네가 공을 운반하고 패스를 하는 역할, 그리고 마무리를 오히려 코망이 하는 역할. 평소와 좀 다르죠? 코망은 보통 슛 담당이 아니고 크로스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을 통해서 이날의 선제골이 나오기도 했죠. 그뿐 아니라 많은 기회를 이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만들면서 이날 준비해 왔는지 아니면 뭐 하다 보니까 나온지 모르겠지만 바이에른의 굉장히 중요한 공격 루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자네는 그동안 골을 많이 넣었는데 시즌 첫 도움을 했고요. 도움뿐 아니라 키패스 4회로 팀 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키패스 팀 내 최다가 자네다. 중앙 공미로 나온 무시알라도 아니고요. 팀 내 최고 패서인 키미도 아니고 미들라이커 케인도 아니었습니다. 자네였습니다. 사실 자네가 팀 내에서 키패스가 많은 편이에요. 이번 시즌 평균을 보면 경기당 2.4회를 기록하면서 경기당 3.0회인 키미히에 이어서 팀 내 2위였습니다. 그런 패스 능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전술을 이날 투엘 감독이 들고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때 중앙 공미인 무시알라는 뭐 하냐? 본인이 윙어 아닌 공미 위치에 있으면서 자네한테 패스 다 맡겨놓고 뭐 했냐? 좀 더 팀 플레이를 했습니다. 전방 압박 그리고 이제 발재간이 있으니까 공 간수 이런 거 위주로 팀에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자네의 많은 좀 찬스 메이킹은 무시알라가 요즘 약간 헤매는 거에서도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무시알라가 공을 잡았을 때 경기를 못 풀어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좀 뇌절 드리블을 좀 치고 패스기를 못 찾고 그래서 이번 시즌만 본 분들은 지능 떨어지고 드리블만 좋아하는 애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아니거든요. 공을 굉장히 유연하게 다룰 수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팀의 전술에 잘 맞추는 게 무시알라의 장점이었는데 이번 시즌 뭐가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좀 비효율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자네가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많이 보완해주고 무시알라의 비중은 줄였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전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는 김민재로 돌아옵니다. 왜냐? 결국 바이에른 공격의 중심, 빌드업의 중심과 페네트레이션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김민재 앞에 데이비스, 김민재 대각선 앞에 있는 자네, 김민재 반대쪽 옆에 키미히, 김민재 중심의 네트워크로 이 팀의 패스가 다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패스 횟수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민재가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요. 물론 이게 뭐 정상이냐, 늘 이렇게 할 거냐, 이 모습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수 있냐? 아니라고 봅니다. 뭐 완벽했다면 키미히와 고레츠카가 일단 중원에서 블록부터 형성하면서 마인츠가 속공을 못 나오게 해야겠죠? 무시알라까지 포함해서 바이에른 미드필더들이 마인츠를 압박해서 상대가 속공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강팀의 운영이죠. 그런데 마인츠를 상대로 바이에른 점유율이 62%로 높은 편이었지만 슛 횟수가 오히려 13대 16으로 열세였어요. 이기긴 했지만 뭐 이지성도 있었고 그루다도 있었고 상대가 골대를 맞춘 슛이 2개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바이에른이 경기력으로 이긴 게 아니거든요. 개인 역량으로 이긴 겁니다. 미완성인 팀을 이런 개인 역량으로 겨우겨우 지탱하면서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공격에서 지탱해 주는 게 케인과 자네, 이 케인의 새로운 손흥민, 케인 손케 콤비에서 이제 레네 콤비로 바뀐 케인과 자네라면 수비에서 누가 지탱하고 있습니까? 개인 기량으로 지탱하고 있는 선수는 김민재입니다. 키미히가 이번 시즌 묘하게 영향력이 적어졌던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번 경기는 컨디션도 좀 안 좋았다고 해요. 이런들이 겹쳐서 키미히가 공을 많이 못 잡습니다. 그 빌드업 부담만큼 김민재가 더 갖고 그래서 이제 김민재가 뒤에서 공을 돌리고 앞으로 전달하는데 중책을 맡고 있다. 수비 측면에서도 더리우트가 오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더리우트가 뒤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김민재의 전진 수비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제 왼쪽으로만 측면으로만 빠지거나 왼쪽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아예 오른쪽까지 가서 더리우트 앞을 막아주는 사실상 고레츠카가 막아주지 않는 지역을 김민재가 대신 막아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조르크 상대 스트라이커 아조르크가 나름대로 최선의 위치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리우트 근처이면서 더리우트와 딱 붙지는 않은 곳에서 공을 받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아조르크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면서 후방으로 좀 내려온 위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더리우트는 이제 스트라이커가 그렇게 내려가서 공을 받을 때 따라 올라가서 견제하는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요. 이 위치를 메워줘야 하는 선수는 뭐 고레츠카 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에서 공격 가담하거나 압박하느라 이 자리를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아조르크가 쓱 둘러봤는데 더리우트와 몇 발짝 떨어져서 받으면은 공을 딱 받고 돌아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김민재가 자기 자리를 버리고 아조르크에게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아조르크가 공을 받는 순간 뒤에서 덮쳐가지고 공을 뺏어버립니다. 반칙으로 끊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한 장면은 이제 발만 쏙 집어넣어가지고 뺏는 그런 장면도 있었죠. 이렇다 보니까 아조르크가 생각한 대로 경기를 풀 수 없었던 거죠. 스트라이커가 공을 받고 등딱을 하거나 돌아서면서 이제 공격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역습인데 김민재가 이걸 미연에 방지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 범위 면에서 김민재는 뭐 왼쪽 커버, 오른쪽 커버, 뭐 전후 좌우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활약을 또 엄청난 부담을 갖고 경기를 한 김민재 또 바이에른의 수비와 빌드업을 모두 책임지면서 승리를 지켜냈고요.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다행히 최근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고 합니다. 바이에른에서부터 좀 잔부상 기미가 있어서 그걸 안고 한국에 와서 경기를 많이 뛰는 게 맞냐 우려가 됐는데 손흥민은 반만 뛰었지만 김민재는 거의 다 뛰었잖아요.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부상 여파를 매 경기 의식하면서 뛰는 정도의 그런 나쁜 몸 상태는 아니고 좀 피곤하지만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덜 영향력을 미쳐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이에른이 회복하고 동료들의 컨디션도 또 살아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재가 이런 바이에른이라는 거함을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이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 경기 이러면 너무 힘드니까요.